여기 하버드의 석학들이 2000대 1의 경쟁률로 참가하는 한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여름 6월에서 8월 사이에 운영하는 이화여대 하버드 서머스쿨인데요. 최근 한류의 인기로 하버드 석학들의 한국행 경쟁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이를 질투한 일본에서 비밀리에 수상한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머스쿨 현장에 제복을 입은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버드 사회학과 조교 에밀리입니다. 저는 20살에 하버드에 입학했는데 사실 처음엔 사회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게 된 세인트 교수님의 배려로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을 하다가 조교의 길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석사 과정을 병행하면서 조교 생활을 했죠. 다정한 세인트 교수님은 그런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고 무사히 석사 생활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세인트 교수님이 지난 여름 저를 조용히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제게 박사과정 진학을 강력히 권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조교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같이 시작한 동기들보다 2년이나 늦게 졸업했거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논문을 쓰고 아침이면 또 일찍 나와 조교 업무를 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후회되진 않지만 더 이상은 제 열정만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해도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박사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한 통의 메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버드, 이화여대 서머스쿨 참가자 명단.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에밀리, 너에게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잠시의 쉼이야. 제대로 된 휴식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도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지쳐있단 걸,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단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화여대 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다녀오고 나서 박사 진학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의 이화여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8주 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학을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제게도 주어진 것이죠. 전체 하버드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2만 명 중 딱 12명만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는 1등으로 합격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기대감은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를 보며 최고의 절정에 달했어요. 키스를 하면 개로 변한다는 귀여운 설정의 로맨스로 설렘과 판타지가 가득한 장면들이 지친 제 일상을 위로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진 아름다운 영상미까지. 특히 그 드라마의 남주인공인 차은우 씨를 보며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이 커졌거든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매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종종 차은우가 속한 아스트로 무대를 보며 피곤을 삼켰던 터라 한국행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게 한국은 태어나 처음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떠나는 해외여행지로 단순한 드라마 속 배경이 아니라 반드시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담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하는 문화, 세련된 도시 풍경과 정겨운 시장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정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래서 서머스쿨을 통해 실제 한국을 경험하게 된다니. 이만한 행운이 또 있을지 기대감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함께 한국행에 동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망연자실했어요. 바로 료타라는 일본 학생이 이번 서머스쿨 멤버에 선발된 거예요. 처음엔 세상에 하필 왜? 라는 생각뿐이었죠. 하버드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료타는 잔머리가 비상한 스타일로 배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타입이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그의 태도는 정말 불쾌했어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그건 다 지나간 일이라며 가볍게 넘기려 하고 문화유산을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교수님 앞에서만 적극적이고 팀 과제에서는 소극적인 스타일로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료타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저 명석한 료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하셨어요. 책상에서 배우는 역사와 현장에서 마주하는 경험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교수님은 여러 차례 료타에게도 동행을 제안하셨고, 료타도 결국 이화여대와 함께하는 하버드 서머 캠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료타는 기회주의적인 아이라서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졸업할 때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했던 건지 두말 없이 한국행에 참여하더라고요. 아마 료타는 속으로 한국 따위 가봐서 뭐 하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학우들 앞에 있을 때면 미개한 한국에 가는 게 기대도 안 된다며 비아냥거렸죠. 심지어 저에게는 너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긴장될 수도 있겠다. 근데 한국 가봤자 별거 없어. 실망하지 마. 라며 떠나기 전부터 초를 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 치열한 경쟁률의 서머캠프 기회가 저런 애에게 돌아가는 게 짜증났지만 교수님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됐죠. 이제 박사과정을 앞둔 대학원생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료타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8주나 되는 시간을 저런 진상과 보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내 그것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궁금증과 기대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료타의 오만한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설렘이 커졌어요. 료타는 제가 아스트로 차은우의 직캠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서는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 가수들을 베낀 거라면서 일본 남자들이 훨씬 멋지다고 궁시렁거리곤 했는데 저와 친구들은 그런 료타의 말을 들을 때면 듣는 척도 안 했거든요. 한국 아이돌들보다 비실비실하고 키도 작고 말라빠진 일본 가수들이 어딜 봐서 차은우보다 멋지다는 건지 말이 안 되잖아요. 내심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료타보다 체격도 좋고 잘생긴 한국 남자들이 가득하길 바랬어요. 입만 떼면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건 일본 덕분이라면서 궤변을 늘어놓던 료타의 거만한 얼굴이 한국에 가자마자 코가 납작해지는 걸 상상만 해도 통쾌해졌거든요. 저는 8주간의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짐도 무척 많았는데요.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에서 직접 보는 풍경, 맛보는 음식,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공식 일정에 포함된 제주도 방문이었어요. 드라마 킹더랜드의 배경이 된 제주도 월정리 해안도로와 테마공원에는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주에서는 오징어 순대나 한라봉 착즙 주스 같은 특별한 먹거리를 맛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렜었고요. 마치 꿈꾸던 여행지에 간다는 느낌이라 일찍부터 여행 가방까지 준비하며 들떠 있었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 모든 장소들을 실제로 경험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머무는 8주 동안 모든 순간을 제 눈과 마음에 담아두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서 SNS 계정까지 만들었거든요. 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도 한국에 간다고 하니 여러 가지 쇼핑 리스트를 뽑아줬어요. 특히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여자친구들은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좀 사달라는 부탁을 했고,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스트릿 패션을 보고 반한 애들은 탑10 브랜드 티셔츠가 이쁘다며 꼭 들려보라는 추천도 있었죠. 저도 평소에 한국 패션이 궁금했기에 탑10을 비롯해 여러 브랜드를 둘러볼 생각에 들떴어요. 특히 K-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의 세련된 스타일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쇼핑할 생각에 들떠 설레는 기분이 커졌던 거예요. 그런데 함께 떠나는 멤버들끼리 모여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료타는 묘하게 삐딱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일본 제품이 품질도 더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다며 일본 유니클로가 훨씬 좋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기 취향만 강조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마케팅만 잘하는 것 같다며 은근히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묘하게 한국을 좀 깎아보려는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문화 수출이나 글로벌한 인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거든요. 마치 그래봤자 별거 없을 거라는 뉘앙스로 말을 던지니 듣던 제가 다 불편해지더라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요타의 시큰둥한 반응과는 달리 저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와 정갈함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죠. 이화여대에 도착해서는 더욱 기대감이 커졌는데 처음에는 배정받은 학교 기숙사 숙소에서 수업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나가자는 제안을 받았죠. 처음 가보는 인사동의 골목은 한국 전통 예술품이 가득했고 골목길마다 멋스러운 기념품 상점이 줄지어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 전통 도자기와 한지로 만든 공예품들은 제가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오후의 나른한 태양빛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마주치는 한옥들의 우아한 처마선에 넋을 잃었죠.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전통 문살문이 살랑살랑 봄바람에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수백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돌담길을 따라 걸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대식 카페와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옥 처마 밑에서 즐긴 라떼 한 잔의 여유로움이란 도시의 빠른 템포와 전통의 우아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창덕궁이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유튜브로 접했던 것보다 실제 한옥의 아름다움은 훨씬 더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한옥마을에서 나른한 오후의 햇살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출출함이 몰려왔어요. 건너편 거리에서 솔솔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자 인스타그램에서 수십 번은 봤던 10원빵을 발견했죠. 저는 준비했던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달콤함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더군요. 핫케이크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는 반죽에 고소하고 짭짤한 모짜렐라 치즈의 풍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통성명을 하며 친해진 이화여대 친구들에게 이게 정말 길거리 음식이 맞냐고 물었고 한국 친구들은 저를 보며 활짝 웃으며 K-스트릿푸드는 이제 시작이라고 답하더군요. 간단한 길거리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 디저트 카페에서 먹었던 메뉴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친구 세레나가 한국 요리 예능인 흑백 요리사와 냉장고를 부탁해 푹 빠져있던데 직접 와서 길거리 간식을 먹어보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지 알 수 있었죠. 그 와중에도 료타는 계속해서 일본의 전통 마을이 더 정갈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화여대 친구들은 마치 옛 친구처럼 다정하게 우리들을 챙겨줬어요. 한국의 다채로운 먹거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해줘서 더욱 즐거웠죠. 그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낯선 나라에서의 첫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그 후 경복궁에 가서 한복 체험을 했을 때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고등학생 때 몬테나주의 한복장에서 서부 개척시대 의상 체험을 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카우걸 복장을 하고 서부의 총잡이가 된 인증샷을 찍곤 했는데 이번에는 한복의 우아한 선과 화려한 색감으로 휘감고 나니 조선시대의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완전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경험이었죠. 곱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궁안을 거니는 기분은 마치 고전 사극의 주인공이 된 듯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어색해서 다소 엉거주춤하게 걷기도 했지만 같이 간 이화여대 친구들이 여러 포즈를 제안해 주어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더 자연스러워지더군요. 한복 체험 후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시원한 식혜와 곶감말이, 떡구이를 먹으며 함께한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꺼내 웃고 떠들었어요. 이날을 위해 만든 SNS에는 한복 사진과 전통다과 사진을 올렸는데 제 친구들에게 좋아요 세례를 받아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화여대 친구들과 언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서로 간단한 회화를 가르쳐줬어요. 사실 한국 친구들은 이미 영어를 수준급으로 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하버드에서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 주로 도서관이나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며 토론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어느덧 박사과정을 앞두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공부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에 대한 상 같기도 했어죠. 이번 경험은 전체 재학생 2만 명 중에 12명만 선발되어서 약 200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거니까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은 제게 따뜻한 환대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저도 그 호의에 보답하듯 늘 열심히 참여했기에 모든 순간이 잊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한국 여대 중에서 이화여대가 최고의 명문 대학교로 손꼽히는 이유도 잘 알겠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은 박학다식했고 유창한 영어는 물론 다정하고 친절함까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한국과 한국 친구들에게 녹아들던 중 여의도 한강공원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주말이면 우리 학교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보스턴의 찰스 강변에서 미리 준비해온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조용한 피크닉을 즐기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강에서는 완전히 색다른 문화를 경험했어요. 마침 우리가 갔을 때는 서울시에서 강변을 따라 야시장을 운영했는데 크고 작은 포장마차와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거든요. 이화여대 친구들과 강가에 돗자리를 펼쳐놓고 한강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라면 끓이는 기계로 간단하게 뚝딱 완성되어서 찰스 강변에 설치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같이 서머스쿨에 참가한 경영학과 다니엘은 당장 미국에 100대만 보급해도 떼돈을 벌거라면서 사업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한강 길거리 푸드 중에서 편의점 라면은 초급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배달 음식이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독특하게 토핑을 찍어서 먹는 스텔라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쫄깃한 떡과 매콤달콤한 소스, 그리고 바삭한 과자 토핑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맛이더라고요. 처음엔 매운맛에 당황했지만 이내 이 매운맛이 자꾸 생각나고 끌렸어요. 한강공원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 보니 순간순간이 따뜻한 추억이 되어 가슴에 쌓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니 한국에서의 8주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걸 아쉬워하던 차에 드디어 제주도로의 지방견학 날짜가 다가왔어요.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린다는 제주도에 대한 기대감에 전날부터 잠도 설쳤죠. 제주에 도착하던 날은 마치 저희를 환영해주듯 맑고 깨끗한 날씨였고 바닷바람마저 시원해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군요. 사실 이 서머스쿨 연수 기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못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죠. 드라마에서 본 그 제주 바다를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제주 바다는 맑고 푸른 빛깔로 저를 반겨줬고 이화여대 친구들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어 다랑쉬 오름에 올라서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는데 푸른 언덕과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마치 동화 속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렇게 오름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자 교수님이 4.3 사건 때 사라졌다는 다랑쉬 마을과 다랑쉬 동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군요. 저는 그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만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이 이어지자 이곳 제주는 과거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4.3 사건 당시 제주도 전체가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 탓에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새삼 느꼈고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료타는 한국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계속해서 비웃음 같은 게 감도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가 일본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료타는 갑자기 비웃듯이 한국인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고 포장한다고 비꼬았어요. 특히 그의 말투에는 어떤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제주 4.3 사건을 그저 민간인들끼리의 내전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를 항쟁으로 포장하는 것이 우스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이 아직 미성숙한 나라라는 말까지 덧붙이는데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이화여대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조차도 그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그의 태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주변에 서 있던 젊은 한국 청년이 료타 쪽으로 돌아서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대학원생이었고 료타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나 봐요. 그는 스스로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함부로 말하는 료타에게 따졌고 료타는 몸집도 작으면서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에게 치받으며 덤비더군요. 저는 그 순간 료타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싸움이 일어났고 주변 경비원들이 와서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제복을 입고 있는 경비원분들이 경찰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언제나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웠는데 그 순간은 료타와 같은 학교라는 사실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다행히 이화여대 분들이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고 이내 우리 교수님께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과거 잘못을 명확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통령이 흔치 않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료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제주 4.3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강조하셨죠. 역사는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덧붙이셨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료타를 바라보시며 특히 일본처럼 역사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자세는 옳지 않다며 오히려 부끄러운 태도라는 점을 콕 짚어주시더군요. 마치 면전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시는 것 같았어요. 료타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교수님 말씀에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어색하게 눈길을 피하더군요.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저 작아진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단숨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었는데 그 순간 료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걸 보니 내심 시원한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의 오만한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혼란이 엿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료타는 한동안 말이 없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더니 저녁엔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제주도에 도착한 지 며칠 뒤 저는 한옥호텔 한라궁이라는 숙소에 머물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엔 제주도에 왔으니 킹더랜드가 촬영됐던 파르나스 제주나 소노캄 같은 현대식 호텔에 가보려는 생각을 했는데 한라궁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답니다. 한옥호텔 내부는 은은한 목재 향기가 감도는 고즈넉한 분위기였고 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어서 한국의 전통 주거 문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정갈한 문사를 열고 들어가면 넓은 마루와 화려한 장식들이 고스란히 펼쳐지는데 제가 마치 경복궁의 공주로 변신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비록 현대적 시설이 가미되어 있긴 했지만 기둥과 기와가 어우러진 전통 요소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매력을 선사하더군요. 특히 한옥의 마루에 누워 야자수와 분수대가 함께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지 제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황홀했어요. 처음엔 드라마 속 호텔처럼 세련된 곳에서 지내야 진짜 제주를 느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한라궁에서의 하루가 지나자 그런 고민은 필요 없더군요. 마치 고즈넉한 전통과 우아한 자연의 정취가 한데 어우러져 제가 꿈꾸던 킹더랜드보다 더 낭만적이고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줬어요. 이화여대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루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곳이야말로 제대로 된 힐링이라며 즐거워했답니다. 거실 창으로 바라보이는 정원 역시 아름다웠는데 잔잔한 분수 소리와 푸른 조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덕분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숙소 안에서도 충분히 제주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죠. 심지어 넓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고기국수를 배달해 막걸리를 곁들여 먹기도 했는데 전통 한옥의 높은 천장과 나무들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미는
달빛 아래서의 식사는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았어요. 미국의 레스토랑들이 인공적으로 연출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첫날에는 막걸리를 조금씩 마셨는데 와인보다는 약하고 맥주보다는 좀 더 알코올 도수가 있었지만 쌀이 발효되며 생기는 단맛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 입에 착 붙어서 거하게 마시고 말았어요. 특히 약간의 유산균 맛이 요구르트를 떠올리게 해서 술이라기보다는 건강음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마신 막걸리 양이 저 스스로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었죠. 평소 와인 한 잔도 겨우 마시는 제가 막걸리 한 병을 다 비웠으니까요.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데도 분위기에 휩쓸려 자꾸만 잔을 기울였더니 결국 새벽이 되자 배가 심하게 뒤틀리고 소화불량 증세가 찾아오더군요. 이튿날 아침엔 정말 속이 뒤집힌 듯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맥박이 빨라지면서 현기증이 심해졌지만 다른 친구들은 공식 일정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해서 저를 충분히 돌봐줄 여유가 없었죠. 결국 저 혼자 119에 연락을 해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통화 연결부터 이송까지 전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원활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차가 오는 데만 평균 30분이 걸리는데 여기선 불과 7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제가 배가 심하게 아프고 몸이 떨린다고 설명하자 119 구급대원들은 간단한 영어로 숨 천천히 들이마시며 걱정 말라고 안정시켜줬고 금세 구급차가 출발했죠. 미국이었다면 병원까지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텐데 한국의 긴급 대응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서 안심이 되더군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의료진이 유창한 영어로 증상을 물어봐 주어서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응급실의 평균 대기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죠. 사실 미국에서라면 응급실을 찾기 전부터 막대한 비용을 떠올리느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기본 $3,000, 구급차 이용은 따로 $1,000 이상 청구되는 게 일반적이라 한국 돈으로는 최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들기에 섣불리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합리적이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아서 이래서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 때 의료진 교대 시간에 한 남자 의사가 들어오더군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국말과 영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제 상태를 자세히 묻고는 차트에 기록했죠. 그러더니 혹시 하버드 학생이냐며 물었고 자신도 그곳 출신이라며 수줍은 미소와 함께 말을 걸어왔어요. 알고 보니 하버드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의전원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제주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제가 이화여대 측 프로그램으로 온 학생이라는 사실을 병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 말라며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묘하게 설레임을 느꼈죠. 제가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화여대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제 신분과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히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신태호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의사의 따뜻한 미소에 아픈 것도 잠시 잊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저 환자로만 대하다가 저와 비슷한 하버드의 추억을 공유하는 동문임을 알게 되니 한층 친근하게 느껴지더군요. 신태호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몸이 아팠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의 진심 어린 공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제 처지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조금이라도 속이 괜찮아지면 먹으라고 죽 한 그릇을 직접 가져다 주시더군요. 그가 전해준 죽 그릇에서 풍기는 따뜻한 향기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커다란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져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신태호 선생님도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죠. 아직은 배탈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운명 같은 만남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설렜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죠.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8주간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저는 어느덧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제주도에서의 추억과 한국 전통 한옥에서의 특별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만난 뒤라 그런지 귀국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아쉽기만 했죠. 다음에 또 온다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미국에 돌아온 후 다시 일상에 돌아갔는데요. 응급실에서 우연히 만난 뒤로 계속 안부를 주고받았던 신태호 선생님과는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채팅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관심과 호감을 키워왔어요. 밤낮으로 오가는 메시지 속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져갔죠. 태호 씨가 올겨울에 미국으로 잠깐 갈 일이 있으니 그때 친구들도 만나고 저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땐 정말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되물으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죠. 저는 내심 정말 올지 궁금해하며 반신반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월이 되자 태호 씨는 진짜로 미국에 도착했고 저는 마중 나간 공항에서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어요. 멀리서 태호 씨의 모습이 보이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거의 매일 채팅으로 대화해온 덕분에 한동안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보스턴의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던 날, 저는 하버드 클럽하우스에 태호 씨를 초대했답니다. 사실 보스턴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태호 씨 역시 미국에서 오랜만에 겨울을 보내는 거라 설레는 것 같더군요. 붉은 벽돌 외관에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고 우리는 모닥불이 피어있는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뱅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하버드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다 보니 제가 겪었던 학교 생활과 태호 씨가 기억하는 순간들이 겹치면서 묘한 동질감마저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태호 씨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고백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뒤 다시 태호 씨가 미국으로 와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더니 이내 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더군요. 따뜻한 불빛 아래서 마주보는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이 사람이 진정 내 삶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클럽하우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빛까지 모두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나 태호 씨는 며칠 뒤 한국으로 다시 떠나야 했어요. 비록 급작스럽게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헤어져야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군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는데 그래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음이 짠해졌어요. 하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당장 내년에 제가 또 한국을 방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태호 씨 역시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볼 수 있게 노력하자고 약속했어요. 특히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밟아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혹시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망설이기도 하지만 태호 씨와 함께하는 내일을 상상하면 자연스럽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내년 여름 휴가 때 다시 한국에 가기로 일정을 잡아버렸답니다. 이번에는 그때 못 가본 제주 파르나스나 소노캄을 꼭 들러서 드라마 킹더랜드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제대로 내볼 작정이에요. 한옥에서 지내는 평온한 분위기도 좋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 같은 곳에서 태호 씨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요. 물론 막걸리는 이제 쉽게 손이 가질 않을 것 같아요. 한옥 호텔에서 배탈이 난 뒤로 막걸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생겼거든요. 하지만 한국 포도로 만든 와인이 있다기에 그건 꼭 시도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료타가 제주에서 망신당한 뒤 어떻게 변했는지, 이화여대 친구들과 함께했던 여러 소소한 해프닝들, 한국에서 놓칠 수 없었던 길거리 맛집과 독특한 문화체험까지 말이죠. 아참, 며칠 전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바마의 큰딸인 말리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했었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과 태호 씨라는 사람을 만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지만 혼자서 사연을 줄줄이 이어보내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수다쟁이가 되어 오늘 다 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지 조금 떨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한국에서의 모험과 인연을 응원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따뜻함과 매력에 계속 빠져볼 작정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한국 사랑에 푹 빠진 에밀리님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댓글로 많이 호응해주시면 후속 사연도 꼭 남겨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에밀리님을 많이 응원해주세요.